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들 시험을 다 이제 마무리 되시고, 근데 이제 마무리 하시고, 기분이 편안한 분도 있고,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하실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해설 강의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제가 편안하게 들으시라 이런 말씀 드렸냐면, 올해 문제는 정말 그 예년에 비해서요, 그렇죠? 예년에 우리 출제 되던 그 문항을 벗어나는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됐죠. 1번하고 3번 문제, 근로장려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모형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 모형은 이제 근로장려 모형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모형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일일이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분석해봐라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게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제, 해돈익 임금은 우리 수업에서도 그렇고 뭐 자세히 늘 다루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그 문제는 되게 큰 문제 없이 잘 하셨을 것 같고, 마지막 문제가 오사카 모형 나왔습니다. 차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차별 모형은, 그쵸, 키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 이게 차별이냐, 그런 정도 우리 기출문제 그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형 분석은 하지 않은 되게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올해 오사카 모형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체 이제 평균 점수는 쭉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기가 어느 정도 답안을 써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과정 같은 데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모르는 모형이다 하더라도 자, 관련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배려를 받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예, 여러분 한번 기출문제 아주 고생하셨을 텐데 한번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근로소득 장려하는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EICT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공급과 관련되는 것인데, EICT.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강의 한번 쭉 들으시고 그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쭉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제가 충실하고 자세히 하려고 해봤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저소득층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어느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 법적으로 이제 매년 이제 그 범위가 정해지죠. 그래서 일정 근로소득이 안 되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 최저임금제나 부의소득세,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혜택이 가는데, 특정해서 저근로소득을 근로자들 도와주자는 취지죠. 이게 2008년도에 이제 법제가 되고 2009년도부터 시행됐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1번 문제 3번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정책, 이 제도를 시행한 정책적인 의도는 저소득층 근로자 2가지 목적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자. 소득이 워낙 작으니까 근로 의욕이 낮고, 근로 의욕 자체를 높이고 동시에 그분들의 임금, 근로소득을 높여주자. 2가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근로소득 높여주자 하는 2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 1번은 이 장려세제를 소득 여가 평면에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죠. 1번 문제 50점 문제인데, 그러면 일단 먼저 제가 거기다 유인물에다 했던 문제 1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근로소득 장려세의 간단히 서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장려제 개념입니다. 자, 개념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하게 되면 이제 스킵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게 연간 소득입니다. 1년간 기준 소득이고, 자, 이제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구간을. 그래서 요것을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우리 수업에서 서브시디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8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80만 원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개념은 뭘까요? 요 소득에 미치지 못한, 연간 소득 미치지 못한 분들에게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죠. 일정률에. 예를 들어서 이걸 T1이다. T2라고 했나요, 제가? 예. T2라고 합시다. 이게 임금 보조율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임금 보조율을 한 20% 지급해서 여기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득계층, 근로소득이 요 수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을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 보조율을 어떻게 할까요? T1이라고 합시다. 보조율을 낮추겠죠. T2 하게 되면 요거보다 낮은 보조율.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걸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 그렇죠. 요것이 이제 이 EICT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아주 저소득층 임금소득자 근로자들의 연간 소득을 최소한 80만 원은 보장해 준다. 80만 원 보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80만 원을 주는데, 요거 이제 소득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득 여가 평면에 이걸 그래프로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일단 이제 개념부터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는 이것이 이 구간별로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것을 구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자, 이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경우죠. 세 가지 경우에 각각 요거를 여가 소득 모형 그 평면 그림을 이용을 해서 분석해봐라. 그리고 이제 단해 보게 되면 비근로 소득은 없고요. 여가는 정상제,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죠. 대체효과가 여가 가격, 임금이 변화할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이걸 하는데 대체효과가 더 크다 하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정책효과. 자, 이건 미리 말씀드렸죠.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로 돌아와서 이것을 평면에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자, 세 번째 얘기는, 자, 그 유명한 여가, 소득 모형이죠? 그럼 예산선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어디서 해서 이제 주어진 예산선 하에서 효용극단 소비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가용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놀고, 이걸 A0로 하게 되면 여기서 요만큼은 근로하고, 요 근로한 시간 곱하기 해서 임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총 가용 시간에서 요때 여가 소비 시간 뺀 나머지 근로 시간에다가 임금을 곱한다 이거지. 근데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임금이나 임금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금률 하는 것은 뭐냐면 1인당 또는 시급 1시간. 네, 그러니까 또 이자율 그건 뭐예요? 자본 1원당. 그러니까 임금이나 임금률, 노동 단위당, 자본 단위당, 이자율, 임금률.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률 결정됐을 때 요만큼은 놀고 요만큼은 소득이다 하는 것이 모형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구간별로 근로소득 장려제, 점증, 평탄, 점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야? 토탈, 그렇죠? 가용시간 전체를 모두 소비하고 있으니까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죠. 그럼 이제 구간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이분들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죠. 일정한 비율의 보조율. 그러면 이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임금이 예산선의 기울기인데 보조해주게 되니까 보조율만큼 T 플러스 여기를 원으로 했습니다. 원만큼
아까 요거 보조율 만큼 보조금 되게 보조율 T1 비율만큼 이제 보조금 지급하게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20%다 아까처럼 그럼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구간에 대해서 평탄 구간이다 하는 것은 얘가 평탄해.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요 수직거리가 80만 원 되겠죠. 아까 보조금 주는 거 80만 원만큼 상방 평행 이동하게 될 테니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요 낮은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직선이 되면 안 됩니다. 약간 기울기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림을 좀 이쪽으로 뺄게요. 미안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적용되는 게 1 플러스 T2 곱하기 임금이 되겠죠. 기울기 똑같으니까. 이곳의 기울기도 역시 임금률 되겠죠. 최초 예산선의 기울기, 임금, 여가의 상대. 이것이 이제 그죠. 근로소득 장려 세제다. 그래서 이제 1번 질문은 소득 여가 평면의 장려 세제를 그려봐라.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번 문제가 이제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2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보세요.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여가, 이게 소득 여가 평면이죠. 여기서 경우의 수에 따라 세 가지 케이스죠.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를 각각 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세 가지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는데,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요처럼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까요? 일반적인 경우로 이 근로자에서 효용 극대화 소비했다. 그럼 여기 평탄 구간이라고 하는 데는 예산선이 어떻게 돼요? 평행 이동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점증 구간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최초 근로자들이 여기서 요 구간에서 효용 극대화 소비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죠. 그래서 요거 분석할 때는 우리가 통상 이제 요 부분을 그려보면은요. 여기는 뭐 굉장히 다 노는 거잖아요. 가용시간 전체를 여가로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로 안 한다. 요걸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유보임금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때 최초 임금 예산선의 기울기 이거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체 일 안 하는 거죠. 전 가용시를 모두 놀다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은요. 보조금 주고에 대해서 일정 보조율만큼 기울기가 가팔라졌지 않습니까? 가팔라졌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새로운 효용극대화 소비점을 보면 이렇게 변화해 갔겠죠. 그래서 평탄 구간을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전체 총 가용 시간을 모두 여가로 소비하다가 보조금 주게 되니까 예산선 기울기 가팔라지고 효용 극대화 소비점이 이 점으로 이동했다. 그럼 이제 결론만 보면은 여가 소비가 줄었으니까 이만큼 어떻게 노동 공급이 증가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소득 효과, 대체 효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죠. 지금 출제자는 대체 효과로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최초에 예산선 주어져 있고요. 요거 그릴게요. 그럼 이제 요때 예산선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보조율만큼 요 기울기를 갖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근로자가 최초 여기서 효용극대화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거지. 그렇죠? 요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하던 근로자가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이 사람의 효용극대화 소비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서리해가 되겠죠. 이게 코너 솔루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가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됐으니 이 사람은 모서리해를 가질 수 있겠죠. 이 케이스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해 달라. 이게 2번 문제입니다. 케이스별로. 자, 그러면은 1번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의 예산선이 바뀌었다. 소득효과 평면에서 쓰고 2번 문제에서는 요거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해설대로 제가 해볼게요. 먼저 점증 구간입니다. 요 구간 되겠죠. 요 구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임금이 올랐죠. 최초 임금이 W 주어져 임금률 주어져 있다가 이제 이만큼 보조를 받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볼 때 임금이 오른 셈이란 말이에요. 이때 그렇죠. 보조금 수령 후 임금이 올랐다. 그때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죠. 대체 소득 효과. 우선 대체 효과는 그렇죠. 이거 반드시 써줘야 되죠. 여가의 상대 가격. 소득으로 표시한 여가의 상대 가격. 이게 임금이죠. 얘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T율만큼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가 소비는 줄고 노동 공급은 증가하겠죠. 소득 효과는 그렇죠. 여가 상대 가격 올랐으니까 이제 실질 소득이 실질 근로 소득이 증가했겠죠. 여가는 정상적이다 그랬으니 여가 소비가 증가하겠죠. 아, 요건 줄고요. 그래서 노동 공급은 줄게 되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분석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까? 여가 소비가 줄게 되고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평탄 구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평탄 구간에서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 변하지 않았죠. 예산선의 기울기 그대로 즉 여가의 상대가 임금이 불변이니까 무슨 효과는 안 나타난다. 대체 효과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대체 효과는 제로이고 소득 효과 보면 어떻게 될까? 그쵸. 보조금 우리에서 80만 원 했는데 그 보조액만큼 소득이 증가한 셈이어서 소득 효과 나타나겠죠. 실질 소득 증가해서 여가 소비 증가, 노동 공급은 감소했을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주 저소득 근로자잖아. 이분들은 노동 공급이 증가했는데 저 중간 평탄 구간에 있는 저 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제가 이걸 지어볼까요? 점감 구간이라고 한다면 점증 평탄의 세 번째 점감 구간 이 구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보조율이 작아지게 되죠. 보조율이 그럼 이때에 비해서 작아졌다.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놓고 본다면 보조금 수령 후 임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비해서 요거보다 요게 작으니까 작아지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대체 효과. 여가의 상대 가격이 내려. 상대 가격이 내려서 여가 소비가 상대적으로 싸진 거 더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득 효과로 보게 되면 여가 근로의 실질 소득이 줄어서 여가 소비가 줄고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는데 역시 대체 효과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가 소비 증가하고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이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이걸 일일이 이 세 케이스 모두 소득 대체 효과를 그림을 다 그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렇죠?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인지가 좀 고민스럽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요 상황 요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평탄 구간 그 다음에 점감 구간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못할 건 없잖아요. 소득 대체효과 구분 측정 그리는 거야. 변화 후의 예산선을 우리 이런 건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 변화 후의 예산선을 원래 무차별 곡선까지 평행 이동시켜서 이래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딱 그려서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다면 여러분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분들이었다면 그것까지 그림 그리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걸 이렇게 근데 이걸 하나의 그림에다 이 세 가 몽땅 그리는 것은 골치 아프겠죠. 그 세 케이스 했으니까 요거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거기 그림이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제 해설에다가 참고 자료 하나를 올려서 2014년도 논문인데요. 이거 실증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관 구간. 그런데 점증 구간이 다시 둘로 나뉘어 있죠. 즉 미취업가구는 뭘까? 처음에 아예 일 안 하던 분들이죠. 안 하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취업가구는 자 요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거 아직도 복잡해지겠죠. 자 취업가구는 요 구간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전체 점증 구간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조가 지급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균형점 이렇게 변화했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취업가구 저근로소득이면서 일하고 있었던 분들의 경우이고 요거는 미취업의 경우고 그렇게 나뉘어지겠죠. 근데 이제 실증 분석 결과는 미취업 가구는 노동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이분들은 공급이 증가했는데 이분들 취업 가구는 불분명하더라. 얘가 이거보다 여가 소비가 증가 감소, 즉 노동 공급이 증가 감소를 정확히 우리가 실증 분석이라고 하죠. 데이터 분석해 봤는데 이건 불분명하더라. 이런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 논문 쓰는 일이 아니니까 다방. 그래서 여기서는 요 경우만 해 놓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경우도 뭐 분석 못할 건 없죠. 근데 소득효과 대체의 크기가 불분명하다. 이건 이론이 아니죠. 요 가설을 데이터 검증해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것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음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예상되는 정책 효과. 뭐 당국이 2008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정책적 어떤 기대가 되겠죠.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저근로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인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소득효과, 대체효과 분석해 보니까 대체효과가 더 커서 여가 소비를 줄이더라.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근로이익이 높아진 것이죠. 기대되는 효과. 그 다음에 이분들 이제 일 안 하다가 일하게 됐으니까 소득도 높아졌겠죠. 근데 그냥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보조율. 그죠? 그만큼 더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50원짜리 문제였는데
그림 아주 정확하게 다 그려서 잘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2번 문제 같은 거, 요거 우리가 평상에 요게 정확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꽤 당황했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2번입니다. 해동익 임금 이론은 요거는 뭐 이제 그 산업 재해와 관련된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작업장의 환경이 아주 위험한 것이다. 아주 고공 높은 데서, 그러니까 크레인 타워 같은 데 높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또 산악에서 뭐 운반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그 자꾸 위험도가 거의 없는 그것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문제가 아주 편안하게 제시되어졌죠. 가로축이 산업재해율, 이거 흔히 보통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리스크. 그 다음에 세로축이 임금 해놓고 분석한다. 그런데 물음은 근로자죠.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들의 무차별 곡선, 임금과 리스크, 산업재해율,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이죠. 위험한 작업자의 경우에는 위험 저감 조치, 위험도를 낮추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산업재해율과 임금 사이에 이윤을 보여주는 등이윤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해 출제된 게 재밌는 게 물음 세 번째인데, 우리는 보통 그냥 해동익 임금 개념만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물었죠. 산업재해 기준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리스크를 낮추는 그런 경우의 균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빨리 한번 볼까요? 자, 해설에 같이 보시면 그렇죠? 첫 번째가 무차별 곡선을 그리라는 거죠. 그럼 무차별 곡선이 여기 리스크, 산업재해율, 여기 임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 여가 소득, 여가와 소득 하게 되면 둘 다 우리에게 플러스 효용을 주게 되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이 볼록해. 근데 리스크, 산업재해는 우리가 비제어하죠. 얘가 배드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한계 효용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하겠죠. 우리가 이제 무차별 이론에서 보게 돼. 둘 중에 하나가 비제어와 마이너스 한계 효용이면 무차별 곡선 우상향하게 되고, 배드 쪽으로 볼록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무차별 지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거기 해설처럼 서술하시면서 비제어와의 무차별 곡선 우상향하는데 비제어와 축으로 볼록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효용 정대 방향, 화살표 이런 게 중요하겠죠. 무차별 지도가 얘가 배드니까 쭉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효용 정대 방향은 요거죠. 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산업재해율을 감소하면서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게 효용 정대 방향이 되겠어요. 근데 질문이 올해 문제가 그렇죠?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이론 제대로 답해라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두 근로자가 있다고 하고 그 차이를 그래프로 그려봐라. 자, 그럼 요건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산업재해율과 임금에 대한 무차별 지도. 근로자. 근데 두 근로자. 그러면 두 근로자는 뭐겠어요? 산업재해율과 임금이 같은 수준에서 기울기 차이죠. 이렇게. 우상향한데 기울기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유인물에는 IC, A 근로자, B 근로자 차이를 해봐라.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개념은 MRS 되겠죠. 리스크와 임금에 대한 한계 대체율. 산업재해율과 임금에 대한 한계 대체율. 그럼 한계 대체율 개념은 뭐죠? 델타 리스크, 산업재해율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임금 증가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대책 늘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듯이 요것의 의미는 델타 X, 델타 Y니까 뭐예요? X 하나 늘리기 위해서 Y를 뭐 줄이는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뭐죠, 얘가?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 선호도. 여기는. Y가 요거죠. 그래서 임금으로 표시한. 그쵸? 산업재해율의 선호도가 되잖아요. 산업재해 선호도요.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한 단위 높아질 때, 그쵸? 그 재해를 내가 위험한 일을 하니까 임금 더 받고 싶잖아요. 그 비율이죠. 임금으로 표시한 산업재해에 대한 선호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위험 하나 할 때마다 그쵸? 1시간 일하는데 위험도가 한 단위 높아지게 될 때 나 10만 원씩 더 나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얘가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작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쵸? MRS 산업재해율 임금 한계 대체율이 요거니까 얘가 크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임금으로 표시한 산업재해 선호도가 이제 표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한 단위 위험한 일을 할 때 이게 크다는 얘기는 아 나는 안 돼. 난 20만 원 더 많이 줘야. 그럼 이 사람은 위험 기피자겠어요? 위험 선호도가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 위험 기피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소공포증,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높은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라.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높은 데 올려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임금 더 주면 너 올라갈래? 알겠습니다. 위험 감수하고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크면 위험 기피자, 이 사람은 뭐 나 괜찮다. 위험 선호도, 위험 선호자. 근데 이거 용어는 이제 그렇잖아요. 위험 기피도가 큰 사람. 이게 한마디로 임금으로 표시에 대한 위험 깊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험 깊이 정도가 기울기가 얘는 가파르니까 요 기준으로 크니까 위험 깊이도가 큰 근로자. 깊이 정도가 큰 사람. 이 사람은 이제 A에 비해서 위험 깊이 정도가 작은 사람.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정리된 대로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음 1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번에 대한 거, 등 이윤선이죠. 기업이죠. 이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율과 임금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무차별 지도고, 아이소 프로핏 라인, 뭐 그러죠? 등 이윤선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업 입장이죠. 그래서 등 이윤선의 개념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등 이윤선은 뭐죠? 자, 이게 산업재해율, 산업재해 정도가 아주 위험한, 리스크가 큰, 그 다음에 임금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기업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인다 하게 되면 산업재해율을 줄일 때 위험 저감 비용, 그렇죠? 뭐 이렇게 용어를 한번 써봅시다. 비용이 발생하겠죠? 비용이 발생을 해. 등이윤선은 뭐나 하면 위험과 지불하는 임금에 대해서 이윤이 똑같은 선이니까 등이윤선은 일단 이렇게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위험을 한 단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등이윤선, 아이소 파이 선이니까, 등이윤선이니까 여기서는 이윤의 크기가 일정하죠. 똑같아. 이때 이윤이나 똑같아. 그러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이윤이 동일하려면 임금을 깎아야 되겠죠. 이게 등이윤선이란 말이에요. 됐죠? 예? 그래서 등이윤선은 뭐죠? 산업재해율과 임금, 이윤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이제 약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위험을 줄일 때
비용이 발생하므로 임금이 내려야 기업의 이윤이 유지될 거다. 이게 등이윤선 해놓고 등이윤선 지도를 쭉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화살표는 뭘까요? 아까 무차별 지도에서는 그 근로자들의 효용 증대 방향이고 요건 이윤 증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은 싸게 지불해도 되고 또 위험도 점점 높아진다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죠.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비용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임금 내려서 비용 줄고 또 위험 저감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윤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근데 질문은 특성 세 가지를 그래프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당황하셨을까요? 근데 우린 대개 보면은 그 그림을 익숙했었죠. 기업 1의 등이윤선, 기업 2의 등이윤선 이렇게 되는데 뭐 세 가지 돼. 세 가지 또 뭘까? 그렇죠? 직선인 경우도 있겠죠? 직선인 기업. 세 가지일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점이 지금 세 기업의 이윤이 모두 같고 위험 정도 산업재해율하고 임금이 똑같은 수준이더라도 기울기는 달라질 거다 이거예요. 그럼 볼 때 일단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비교해 볼까요? 파이 1은 기울기가 가파르죠? 너무 가파른가? 기울기가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의 특징은 뭘까? 위험을 한 단위 줄일 때 속된 표현으로 임금을 팍팍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겠어요? 한 단위 위험을 줄일 때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한계 위험 한계 위험 저감 비용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비용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죠. 이게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위험을 한 단위 줄일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윤이 똑같아지려면 임금을 대폭 삭감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윤이 똑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어느 동일한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가파른 기업은 위험 저감 비용. 정확히 얘기하면 한계 비용 되겠죠. 우리 대개 한계니까. 위험 저감 한계 비용이 큰 기업이고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 저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기업이고 그렇죠? 저감 비용이 작은 기업일 거다 이거죠. 이게 보통 두 가지 우리가 늘 봤는데 세 가지라고 해봐라. 그럼 이 기업은 어떻게 했어요? 일정하다. 위험 저감하는데 비용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네요. 미안합니다. 기울기가 크다. 크다는 것은 뭐예요? 저감 비용, 임금이 한 단위 위험 저감을 시킬 때 임금을 더 대폭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이 한계 저감 비용이 어떻게 돼?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계 저감 비용이 점점 커지게 돼. 한 단위 줄일 때마다. 그런 기업이고 이 기업은 어떻게 됐어요? 한계 위험 저감 비용이 체감적으로 이건 체증적으로 커지는 기업이고 자, 이 기업은 완만하다 하게 되면 한 단위 위험을 줄일 때 이 줄어드는 임금의 크기가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니까 여기 점점 작아지겠죠. 얘는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게 돼.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저감 비용이 감소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증가하는 비용이고 증가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직선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일정하다. 한계 저감 비용이 위험을 줄여 나갈 때 하나하나 줄여 나갈 때 비용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산업재해 기준을 강화했다. 재해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다는 얘기는 얘를 줄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줄여라. 그럼 위험을 줄이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이윤이 등이윤선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줄여라 이거지. 위험 저감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해설 그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은 헤드너 임금 결정해가지고 그 그래프죠. 짝짓기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 저감, 산업재해율 정도와 임금이 이렇게 짝짓기를 통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 그려주셔도 좋겠죠. 그려놓고, 구체적인 질문은 산업재해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많이 들어가고, 임금 많이 삭감해야 되겠죠. 그러면 짝짓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짝짓기예요? 우리가 보통 해돈익 임금은 그렇죠. 이렇게 뭐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요건데 여기라는 얘기죠. 위험 저감도가 산업재해율이 낮추라는 얘기잖아. 낮고. 그럼 이제 기업은 임금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임금을 깎아야 등이윤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기업은 위험 저감도를 낮추는데 어떤 기업이 적합하겠어요? 한계, 위험, 저감 비용이 어떻게 돼요? 작은 기업, 그렇지?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어떤 근로자예요? 그렇죠? 위험도가 높아질 때 더 받고 싶어하는 임금, 그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저감 비용이 작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깊이도가 아까 얘기했던 위험 깊이 정도가 작은, 그렇죠? 그런 근로자끼리 짝짓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1번, 2번에 정리된 내용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번 문제, 차별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 도입부에서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차별이 이렇게 심각하게 출제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뭐 차별, 저도 개념 정도만 정리한 그런 정도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오사카 모형이 나왔죠. 근데 세 개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통계적 차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고, 물음 2와 물음 3이 오사카 모형인데, 자, 요것이 사실은 말이에요. 노동경제학 책을 어떤 책을 하냐에 따라서 기호도 다르고 설명 방 다 달라서 많이 헷갈리는데, 올해 출제된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보리아스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이게 차별에 있어가지고 저 뒤에 구석진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여태까지 출제 안 됐던 문제인데 이게 올해 나왔습니다. 저도 요거를 다루지를 못했어요. 설마 여기까지 날까 싶어가지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그렇죠? 문제 자체를 보게 되면 답을 낼 수 있는데 그걸 현장에서 정확히 정리 안 된 상태 단면되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제 통계적 차별, 요거는 뭐 우리 쉽게 알 수 있겠죠. 거기 같이 한번 해설 볼까요?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가능하면 생산성 높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겠죠. 그때 선별 수단이 뭐겠어요? 야, 어떤 근로자가 생산성이 높을까? 그랬을 때 이제 뭐 일단 시험 보면 시험 점수, 그 다음에 스펙,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그래서 학력이나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야, 이 일을 남자가 잘할까 여자가 잘할까? 그 다음에 나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중년층 돼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선별 기준, 이걸 가지고서 이제 뽑는데, 이때 이제 선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 전부 뭐 이런 식으로 선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기업이 과거 집단별 어떤 평균치, 과거에 그 기업이 경험했던 어떤 집단별 평균치,
그래서 남성, 여성. 여기서 지금 성차별 문제니까 남성, 여성. 아니면 청년층, 장년층. 그 다음에 이게 대졸, 고졸.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집단별 과거 평균치, 평균적 성과. 자, 여기서 이제 시험 점수라고 놓고 보면 평균 점수를 가지고 따져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험 보고 또 다른 제2,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선별하는 비용 안 들이고 성적 시험 보고 과거 평균 성적 가지고 이제 뽑겠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 용어를 서술을 이쁘게 써줘야 되는데 과거 집단 평균 성과, 평균치 해도 좋겠죠. 평균값에 대한 통계치를 이용을 해서 그냥 선별한다. 과거 평균. 과거에 시험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항상 덜 맞더라. 나는 딸 키우니까 딸들이 공부 잘하는 것 같아. 그 평균을 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선별하는데 이걸 통계적 차별이라고 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미국 사회라면 통계적으로 볼 때 백인이 흑인보다 힘이 약하다. 흑인이 세다. 스피드가 빠르다 작다. 통계적 평균치가 있을 거란 말이야. 통계적 차별인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점수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 과거 남성 평균 점수가 여성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그랬을 때 입사 성적 그 자체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임금 격차가 나게 된다. 임금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림 그려놓은 게 그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편하게 그림 보시면 되는데 예, 1번 통계차별 그림입니다. 과거의 평균 점수예요. 점수, 테스트, 점수라고 하고 임금을 주는데 과거의 평균 female 여성들의 그쵸 평균 점수가 남성들보다 작았다. 과거에.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남성, 여성 시험을 치렀어요. 이번에 입사 시험을. 근데 점수가 똑같아. 남성하고 여성하고 점수가 똑같은 두 근로자. 남성, 여성. 뭐 이래. 여성, 남성. 점수가 똑같은데 과거 평균치 기준으로 임금을 측정하더라. 이거죠. 차별이죠. 자요. 만약에 이 두 경우를 비교했다. 이게 남성의 점수고 이게 여성의 점수인데 그래서 임금을 이렇게 지급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 아니죠. 근데 똑같은 점수인데 입사시험 근데 임금을 아예 이렇게 과거 여성 평균치의 생산성이 낮더라. 점수도 낮더라.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통계적 차별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죠. 평균적으로 볼 때. 이것이 여성의 불이익에 아주 중요한 아주 대표적으로 뭐 여성은 입사했다가 한 3년 만에 퇴직하더라. 남자는 5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넓은 통계적 차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5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 서술해 주면 되겠는데 자 문제는 이제 오사카 모형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오사카 교수님은 오사카 분해 그러니까 임금 차별입니다. 임금 차별 요거를 분해했단 말이에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차별이 발생하느냐. 그 요게 핵심입니다. 성별 평균 임금의 격차. 그럼 평균 임금이 격차가 나는데 어떤 요인일까? 분해해 봤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남성 여성 사이에 생기게 되는데 그 셋 중에서 어떤 항은 차별이 아니고 어떤 항목은 차별이더라. 이런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리 모형으로 이게 이 함수가 도출되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수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 수리적인 문제 본격적으로 묻는 건 아니었고 결과만 딱 제시해 놓고 개념만 이해해봐라. 이해하셨는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남성 임금. 요걸 한번 이해해보자 이거지. wage. 그쵸? 매일인데 요게 지금 알파로 주어져 있죠. 알파 M, 베타 M의 SM입니다. S는 study.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 연수입니다. 몇 년 교육받았냐? 나 초등교육 6년만 받았어요. 뭐 고등학교까지 12년 받았어요. 대학까지 10년 받았어요. 그 연수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예. 우선 이겁니다. 베타의 의미입니다. 베타는 우리가 그렇죠? 미분 개념으로 보면 그냥 느낌으로 보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델타 SM으로 델타 WM 그러니까 남성의 교육 연수 그 다음에 남성 임금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얻어지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한계 임금이죠, 뭐. 여기를 1년으로 설명해 보면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증가하는 임금의 크기다 이거죠. 그렇죠? 교육 1년 더 받을 때 증가하는 임금의 크기. 그게 뭐 1년 더 받았더니 한 달 기준으로 임금이 뭐 5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베타. 한 단위 교육 추가했을 때 증가한 임금입니다. 그렇죠? 한 단위 추가했을 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재밌는데 알파의 M은 뭘까요? 식으로 보면 교육 제로일 때 하나도 교육 안 받았어. 그냥 자연인이야. 자연인 상태에 가서 어디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제로일 때 임금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죠, 금방. 이것만 이해가 되면 그러면 W, female, 여성은 알파에 그 다음에 베타, SF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똑같죠. 이건 뭐지? 여성이 교육 전혀 받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요거는 여성이 그렇죠? 교육 1년 더 받았을 때 증가하는 임금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차이가 세 군데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싹한 모형인데 문제 자체에서 이걸 쫙 정리를 해 놓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임금 차별은 A, B, C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알파 M에서 알파 F죠. 요거 뭐 있지? 남성이나 여성이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을 때 남성이 받은 임금, 여성이 받은 임금. 그러면 이거 차별이죠. 교육서도 똑같이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SF예요. 여성의 교육 연수. 근데 베타 M 요 차이란 말이에요. 요 차이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여성이 어느 만큼 교육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성 기준이죠. 교육 연수. 뭐 대졸 이렇게 봐도 되겠지. 똑같이 대졸했는데 교육 한 단위 추가할 때 더 받은 임금이 남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건 차별이죠. 똑같이 1년 교육 내가 더 받았는데 남성은 50만 원 더 주고 여성은 30만 원만 더 주더라. 그 차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때? 그렇죠. 남성과 여성의 교육 차이. 남성은 대졸이고 여성은 고졸이다. 그 차이에 의해서 남성이 더 받을 수 있는 임금만큼 더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차별 아니죠. 교육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인즉슨 이거죠. 쭉 설명하시고 가로 안의 값이 모두 플러스다 이거야. 그럼 이것도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고 플러스. 그러면 세 항목 A, B, C 중에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지금 설명드렸죠. 제가 거기 해설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 1, 2, 3 해놓고 두 번째, 요거는 차별 아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죠. 차별이 아닌 거죠. 요걸 먼저 해설에 설명했고, 나머지 두 개, 요게 차별인데, 차별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해 줘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문제 보고 일요일날 제가 받아가지고 오늘 목요일이에요. 3, 4일 동안 이거 가지고서 봤겠죠. 그리고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만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장 쓰는 것에 그렇죠. 이렇게 이쁘게 정리 안 되지만 핵심 내용은 세 가지를 써주면 되겠다. 그죠? 골라서. 그러니까 오사카 모형이 나왔는데 사실 오사카 모형이란 말 빼도 어떻게 돼? 그냥 이 식 두 개 놓고 보는 거니까 그냥 퀴즈 문제나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답안 받아보고 답 쓰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단 오사카 모형이라는 데서 주눅이 들죠. 우리 오사카 모형 그런 거다 대충 서술적으로 정리했는데 이런 문제였고, 자 3번 문제가 근데 배점은 굉장히 작게 줬어요. 6점을 줬습니다. 2번 문제 이걸 14점을 주고 배점은 적게 줬는데 그림으로 보여달라 이거지. 자, 그러면 말이죠. 문제는 이래요. 임금 세로축 교육 연수 S였죠, 아까? 평면에 물음 2에 제시된 임금 함수를 그리고 SF 수준에서 성별 임금 격차 중 차별 부분을 표시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기억나요? 차별은 어디에서 발생했죠? 알파 항이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 차별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자, 이제 하나만 볼까요? 근데 이걸 그린다고 해봐요. 남성의 임금 함수, WM, 알파의 M에, 베타 M에 SM. 여성 임금은 알파의 베타 여성의, 그러면 수직축에다가 어때요? 교육, 연수를, 그 다음에 임금을 표시해 보면, 요거 보면 그대로 얘는 뭐예요? SM, 남자 전혀 교육 안 받을 새, 요 절편이 되겠죠. 예? 그리고 베타, 알파의 F, 요건 전혀 교육받지 않은 여성의 임금이 되겠죠. 예? 근데 아까 2번 문제에서 이게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더 크다는 얘기지. 자, 알파가 더 큽니다. 알파 M이. 알파 피메일은 작아요. 그 다음에 SM, 수평축 교육 연수니까 이게 베타 기울기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어떻게 돼? 베타 M이 베타 F보다 크죠? 기울기가 더 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남자의 임금, 요건 여자의 임금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질문은 성별 임금 격차 중 차별 부분을 쓰세요. 차별. 그럼 일단 뭐가 차별이에요? 요게 차별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보세요. 어느 한 점을 잡아서 수직거리, SF. 여성이 지금 요만큼의 교육을 받았는데 남성도 그만큼 교육받았다. 근데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 연수가 길어. 그러니까 요 소득 격차는 뭐가 되겠어? 아까. 그쵸? 봤던 요게, 그쵸? 교육 연수의 것이란 말이에요. 베타 M에 SM 빼기 SF가 되겠죠?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 연수가 길어. 그래서 더 긴 만큼 남성에 적용되는 베타만큼 임금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다 이거지. 교육 연수 차별했다는 것은 이건 차별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타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베타는 뭐겠어? 이 기울기죠? 기울기가, 자, 만약에 교육 연수가 지금보다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쵸, 증가하는 임금, 베타가 여성이 더 작다. 기울기가 다르다. 이 차이가 바로 뭐가 되겠어? 이게 차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해봐라. 그러면 두 가지로, 그쵸? 차별 부분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요게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요 기울기 부분, 요 두 가지를 써주고, 동일한 수준에서 증가할 때, 이건 차별 아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교육을 더 받을 때 증가하는 임금의 차이. 증가한 임금이 요게 베타 M이 되잖아요. 증가한 임금이 베타 F가 되니까 요 차이는 차별이다. 그렇지? 이렇게 답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기존의 기출문제 범위를 조금 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어차피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말 들어보니까 경영조직론도 올해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고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창구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만족스럽지 않게 답안 냈다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시험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바이러스 리스크 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제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